자연경과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다 굳는다, 뱀부 스파인, 대나무 척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3분의 1에서 10%,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은 치료가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기에만 그 진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굳는지 된 연구를 보면 일단 이미 진단 당시에 척추에 이렇게 뼈가 연결되어 있는 골 연결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HLA-B27 양성인 강성 척추염,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는 경우 진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남자 못 바꾸고 B27 못 바꿀 거고 담배 피면 안 되겠죠, 담배.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담배 피는 사람이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척추를 침범하기 전에 진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완치는 가능하냐? 완치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해라는 말을 쓰는데 완치가 안 되니까 처음 진단받으면 뭐 환자분들 중에 한 뭐 수십 년을 원래 불편했는데 모르고 사시다가 오히려 척추염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막 우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중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40년이면은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이미 불편한 거는 다 불편한 거고 이미 모르고 사셨거든요. 근데 아는 순간 완치가 안 되는 불치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암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막 더 서운하고 더 무섭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 50대 돼서 40대 돼서 혹은 뭐 목이 안 돌아가서 그때 이미 다 굳었는데 진단이 됐다.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신 분들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살던 대로 사는 거라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그동안 이렇게 그 통증이 있었고 진행이 됐던 게 이 병 때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정도로 합병증이 있거나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병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모든 내과적인 병은 당뇨,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모든 병은 한번 생기면 내과적인 병은 그냥 밸런스가 깨진 거라 조절하면서 사는 거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전부 다 밸런스가 깨지고 병이 생기고 그 병하고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도 완치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면역병들은 염증 조절을 잘하면 약을 끊거나 혹은 그냥 모니터링만 추적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다른 병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병이 걸렸다. 당뇨병은 아무리 조절을 해도 결국에는 조금씩 악화되는 쪽으로 가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약이 늘면은 늘었다 줄었다 약간씩은 조절하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진행을 하는 반면에 면역병들은 초기에 면역을 잘 조절하고 억제를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면역이라는 게 알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러지가 한 번 있으면은 거의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알러지가 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식 환자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아예 생기는 거죠. 남의 거를 갖다가 이식을 해서 붙였기 때문에 평생 면역 억제를 해서 이 남의 거를 내 면역 세포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거를 공격 못 하게끔 막는 약을 먹는데, 이식 환자도 처음에는 면역제를 쓰지만 10년, 20년 지나면은 면역제제 안 써도 그냥 자기 걸로 붙어가지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평생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생겼을 때 굉장히 그 염증 반응이 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마지막까지 염증 조절만 잘하면 관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정말 심하신 분들은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 발견을 하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이 돼야 되는 시점이 저는 2년에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주로 엉덩이 아픈 시기인데
엉덩이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기간이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허리는 조금 늦게 침범을 하는데 이 시기에서 허리를 침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보면은 제 환자들 경험상 보면 초기에 침범을 하고 허리 침범 안 하는 사람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허리까지 침범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엉덩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장관절에 처음 오면 못 걸을 정도로 아픈데 다 강직이 와버리면 통증이 없어지죠. 본인은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허리를 침범하면은 증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류마티스 내과까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면 뻣뻣하니까 이미 정형외과를 갔을 거고 정형외과에서는 소염제를 줬을 거고 소염제를 먹으면 뻣뻣한 게 또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뻣뻣하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좀 덜해서 뻣뻣하다라고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소염제를 먹으면 또 호전이 되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아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천천히 서서히 굳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은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부정하게 되면 이때 병원에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뭐 TV를 봤더니 TV를 본 친구분이나 옆에 동료분이 이거 강기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너랑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자들 타입이 대부분 이쪽에서 엉덩이 아파서 오는 경우 아니면 이미 다 굳어서 오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엉덩이 아플 때 지나간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어도 추적을 잘해서 이 중에 진행되는 사람은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은 모니터링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잘 지켜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결론이 이분은 심하게 갈 환자인지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 안 해도 거의 진행을 안 할 환자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심하고 뭐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든 6개월에 한 번 검사하든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지내면 됩니다. 치료제는 이제 항염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이게 치료의 한 70%는 이것만 먹어도 다 진행도 억제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소염진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아플 때만 먹어라 이렇게 먹으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참게 되죠. 통증을 못 참으니까 내가 진통제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초기에 잘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듣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나온 딱 그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만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를 하면 거의 90% 내지 99%까지는 다 조절이 됩니다. 그 외에 뭐 국소에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스테로이드, 국소 염증만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신질환이니까 전신으로 퍼지는 약을 먹어야 질환 자체가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염제는 진통제가 아니다.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관절이 손상이 오니까 염증을 빨리 없애야 관절 손상을 덜 일으킬 수 있고 관절은 한 번 손상되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염제 치료를 잘 받으면은 억제를 할 수 있다. 진행을 억제한다라는 거고요. 실제 그럼 연구 결과가 있느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강제석점은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플 때만 약 먹다가 다 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50대 정도 되시면은 혹은 뭐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진단 못 받고 아플 때만 약 먹다가 다 진행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보시면은 2년 동안 약을 먹었을 때 소염제를 요 0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진행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0입니다. 0이 될 확률이 소염제를 꾸준히 먹으면은 거의 75% 이상이 사실상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2년 지났을 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근데 아플 때만 먹은 그룹은 요 세모인데 한 50%가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아플 때만 약을 먹으면
이제 한 반 정도는 2년 지났을 때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소염제를 꾸준히 먹어도 진행이 억제되는구나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소염제를 계속 먹이는 치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소염제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높으니까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이 소염제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꾸준히 먹는 경우는 억제가 된다. 그래서 증상이 없고 염증도 정상인데 병만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플 때만 약을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를 늘 대신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다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고 염증 수치가 계속 정상이다 그러면 증상도 없다. 그러면 이제 증상만 컨트롤하면서 끌고 가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수십 년, 이게 18년, 20년 됐는데 진행을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고관절도 많이 붙어 있고 한데 소염제만 꾸준히 먹어도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이 때 젊었을 때 소염제는 거의 부작용이 좀 적어요. 보통 소염제라는 게 위장장애도 생기고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부작용들을 무서워하는데 대부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인데 위장 쪽은 강성 척추염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 먹는데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염제는 안 아파도 먹어야 된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통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염증이 정상인데도 조금만 아파도 막 못 걸어서 막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증 수치가 10배 이상 올라갔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주관적으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증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혈액에서 혈액 검사 결과 수치, 그 다음에 영상 검사에서 엑스레이나 C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약을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한 번 진행한 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인대가 뼈로 바뀐 거는 어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걔를 다시 인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걔를 제거하면 인대가 제거되는 거니까 뼈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뭐 수술적 방법으로 나중에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제거를 못 해요. 원래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 딱딱하게 뼈로 바뀐 거기 때문에 현재 의술 혹은 앞으로도 진행된 거를 다시 교체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척추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동그란 관절인 고관절이나 혹은 무릎 관절, 인공관절 많이 하죠. 뭐 그런 관절들은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면은 다 걸을 수가 있겠지만 척추는 그렇게 교체를 할 수 없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염제의 가장 흔한 거는 이렇게 위궤양이 생기거나 위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먹다가 증상이 있으면 잠깐 약을 중단하고 이게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복용하고 혹은 이제 위장 장애가 없는 약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런 점막은 재생이 되게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궤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2주 혹은 여기 입에 이렇게 궤양 많이 생기죠. 이것도 강성척추염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2주가 넘어가진 않죠. 대부분 저절로 다 힐링이 됩니다. 위궤양층이 이렇게 크면은 뭐 한 달에서 2달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점막은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다 나아요. 다 낫기 때문에 낫고 나면은 이제 소염제를 다시 복용하면서 소염제와 위궤양을 예방하는 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약을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면 약 먹다가 부작용 생겼다 그러고 그냥 병원에 안 와버리거나 위궤양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독한 약을 못 먹어 그러고 이제 약을 끊어버리면 관절은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장은 생겨도 잘만 피해고 약을 쓰면 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부작용이 심혈관 위험도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소염제를 쓰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혈액 검사하면서 신장 기능도 봐야 되고 강시성 척추염 환자 중에 아주 극소수 한 5% 정도는 신장에 사구체 신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신장도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간 기능 이상도 굉장히 흔하게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치료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는지 보고 위장장애가 안 좋은 내시경하고 그래서 결국 내과적인 합병증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먹어야 그 이후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들으면 생물학적 제재를 쓰게 되는데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뭐냐? 제가 아까 뭐 이게 주사제, 환자들은 주사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사제로 만들어져서 주사제지 아마 향후에 이런 단백질을 막는 게 먹는 약으로도 또 다른 기존의 약제들이 계속 신약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생물학적 제재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단백질이 커요. 크고 3차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화학약품 만들듯이 우리 먹는 약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드느냐?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세포가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거를 잘 분리를 한 다음에 분리한 거를 갖다가 잘 분리해서 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리나 3차원 구조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약제가 굉장히 고가 약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종양괴사인자를 억제하느냐, 그 다음에 인터루킨 17을 억제하느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체로 만들 수도 있고, 원래 몸 안에 있는 수용체를 붙여가지고 유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물질들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나와서 이제 1차 약제에 실패하면 쓰게 돼 있고, 현재 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종양괴사 인자다 보니까 종양을 되게 이걸 억제하면 종양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보면 실제 우리 류마티스에서 쓰는 강세 속점에서는 안 쓰지만 뭐 메소트렉세이트라는 면역 억제제가 있죠. 그 면역 억제제에 쓰는 군과 비교했을 때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더 암 같은 거를 올린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데이터가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쓰여왔던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막 쓸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렇게 염증이 허연 건데 이런 척추사에 있던 허연 게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소염제하고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염제는 먹는 약이니까 일반 약처럼 소염제가 억제하는 염증 물질은 위를 보호하는 물질도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위궤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염제가 부작용이 가장 흔한 게 되겠고 얘는 대부분 주사제로 항체로 들어가니까 위장장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소염제는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니까 간이나 신장 이런 쪽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나이가 들수록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주사로 들어가는 항체 제제라서 간을 통해 대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쪽에 상대적으로는 나쁜 사람들도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나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굉장히 위험한 약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 기전이 다른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금기가 있죠. 얘는 너무 강력하게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이 생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5년은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쓰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복결핵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종양괴사인자는 종양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지만 종양보다는 결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핵을 억제하는 그 면역세포를 특이적으로 그 종양괴사인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핵이 좀 잘 발생을 해요. 근데 발생을 한다 해도 그 수치가 아주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리 검사를 해서 몸에 결핵균이 있으면 그걸 치료를 하고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다 하면 요 종양괴사인자라는 거는 그 심장의 근육을 또 재생시키는 데 영향을 하기 때문에 뼈의 재생에도 영향을 하지만 신부전이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뭐 면역을 억제하니까 감염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드물지만 나타나면은 약을 중단하거나 바꿔야 되니까 항상 혈액 검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모라토제제 투여를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아까 소염제 안 들으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류마티스 의사의 진단과 류마티스 의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중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많은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냐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유전자가 양성이라서 강성 척추염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소염제를 먹였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소염제에서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척추염에서 허리가 아픈 게 강성 척추염 때문에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구분하는 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염제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염제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약을 쓰게 되면 그 소염제의 반응이 없는 이유가 강성 척추염 때문이 아니어서 반응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가 있거나 혹은 오래 앉아 있어서 아프거나 오래 서 있어서 아프거나 뭐 많이 걸어서 아프거나 무리해서 아프거나 그런 걸로 인한 통증이면 소염제를 써도 20% 이상 통증이 뭐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감소하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환자는 소염제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약을 써야 돼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필요 없는 고가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느냐 혹은 통증이 염증에 의한 통증이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물론 다른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그렇게 단순히 통증 수치가 4가 넘거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해서 쓰지는 말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진단 시기부터 그냥 3개월 있으면 처음부터 쓰자라고 하는 곳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염제만으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경우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약물적 치료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게 있는데 운동치료,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 관절은 안 움직이면 금방 굳어요. 그래서 실제 부러진 사람들 기부스하고 관절 쪽을 잘못 기부스를 하면 2주만 지나도 팔꿈치가 안 펴져요. 이런 병이 하나도 없어도. 관절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이 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 계속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척추염 환자들은 뻣뻣하니까 뻣뻣해서 안 움직이면 훨씬 더 굳는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사진을 보여주는 환자인데 예전에 다니셨던 환자인데 이렇게 굽어서 다 굳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약 쓰면서 그 수기 치료하면서 폈더니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게 실제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되돌릴 수 있는 이제 염증 때문에 못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염증을 없앤 다음에 운동을 시키면 운동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 치료나 운동 치료가 자세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방법은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사람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못하는 거고 약한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천장관절만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장관절만 진행된 경우는 쩔뚝거리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없어지면 그냥 아무 운동이나 다 해도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척추로 진행할 확률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올라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뭐든지 다 해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뭐 테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제 환자 중에서는 뭐 격투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주짓수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경호원도 있고 되게 있는데 뭐 그게 병에 자기가 해본 다음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왔을 때 엑스레이나 CT에서 척추가 좀 굳었다. 그러면 충격을 가하면은 충격이 약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망가지거나 골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뭐 복싱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뭐 유도처럼 넘기거나 이런 거 위험하겠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주로 이제 스트레칭,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 같은 걸로 운동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아예 그게 안 될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수영을 해서 똑바로 펴는 운동을 해서 굽어지지 않게 그리고 폐활량을 넓혀야 되거든요. 등이 굽으면 이제 이 폐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면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수영을 하고 또 숨을 쉬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굳는 것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척추가 침범된 경우 혹은 자세가 조금씩 나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만 또 특이하게 침범했다 그러면 고관절이 완전히 닳지 않았으면 약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쿼트 운동하는 건데 이제 스쿼트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안 벌어지죠. 고관절이 오면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조금씩 앉으면 다리가 고관절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과 누워서 이거를 가슴에 붙이는 운동 이건 이제 다른 사진인데 무릎 쪽에다가 손을 놓고 붙여야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 안 붙습니다.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돌리는 연습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면은 회복이 돼서 거의 양반다리도 되고 정상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요가 동작 중에서 가장 좋은 동작인데 이렇게 고양이 자세라고 그렇죠.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오목하게 만들고 이런 동작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제가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오늘 들어가 봤는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 또 하나는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뒤를 보는 거가 점점 못하거든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트는 거, 뒤를 보는 거. 특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잡고 최대한 뒤로 이렇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양쪽 방향으로 한두 번씩만 해줘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좀 하면 척추 전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가 진행되는 거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 환자들 보면 맨날 부인분들이 와가지고 앉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저희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을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를 측정을 하면 등이 굽기 때문에 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키가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사실 무서우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시키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가슴둘레나 허리 운동, 목 돌릴 수 있는 각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병원에서 이런 걸 다 측정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궁금할 때 한 번씩 해보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 보시면 됩니다. 허리는 혼자 못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허리에. 여기를 선을 그은 다음에 이걸 위로 10cm를 그어서 선을 만들고 구부리면 이게 한 5cm 늘어나서 15cm가 돼야지 정상 범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 범위가 줄었다라고 하는 기준은 5cm가 안 늘어나면 좀 줄었구나. 근데 원인이 되게 많죠. 뭐 강성 척추염으로 그 운동 범위가 줄 수도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디스크가 있어도 앞으로 못 숙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을 재봄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지 볼 수가 있고 요건 좀 더 쉬운데 각도기가 없으면 못 하겠죠. 그냥 위에서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돌려라 해서 이 돌리는 각도가 저희가 한 85도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와야지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콧날을 기준으로. 이게 안 오면 이제 조금 목이 굳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더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리는 고관절은 어떻게 재느냐? 쉽습니다. 그냥 양쪽에 발목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최대한 벌린 다음에 복숭아뼈 사이를 재면 됩니다. 이게 한 90cm 정도 되면은 좀 정상 정도 범위라고 하면 되고 그거보다 안 늘어나면은 고관절이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약간 운동 범위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흔히 하는 질문 몇 개만 쭉
다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치료가 있죠. 젊은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나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느냐, 혹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염제가 한 7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소염제가 등급이 임신 시에 먹어도 한 B등급이라서 부작용 면에서 보면은 그냥 꾸준히 먹어도 되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임신 30주까지는. 그래서 소염제만으로 그 조절이 되는 환자들은 그냥 임신 시에 그렇게 먹으면서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염제로 조절이 안 돼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분도 생물학적 제제도 B로 돼 있어요. 그래서 B라는 등급은 이제 실제로 태아에게 해가 있다라는 증거는 지금까지 본 경험상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임신한 환자한테 주사를 주고 부작용이 생기는지 없는지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 데이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쓴 경험상 그 태아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 약이 B등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의사들이 볼 때는 환자가 뭐 아프면 약을 먹이고 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고 끊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면 중단하면서 간헐적으로 먹이면서 조절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임신하고 아기 낳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또 하나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환자들이 처음 오면 딱딱한 데서 누워서 자고 있다고, 자기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그 지식들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은 못 잡니다. 간섭 척추 환자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펴라는 의미가 잘못 전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천장관절이 아프면 뒤척이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런 딱딱한 데서는 아예 자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딱딱한 데에서는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할 때 조금 요가 매트 정도 깔고 한 뭐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 쭉 펴는 운동, 그런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잠을 잘 때는 배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누워서 자면은 이렇게 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배기지 않을 정도의 쿠션이 있는 그런 이제 침대에서 자는 게 좋고요. 침대에서 이제 메모리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무게 중심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폼은 누워 있는 상태로 굳잖아요. 그래서 메모리폼은 좋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푹신한 거 말고, 너무 푹신해서 꺼지는 거 말고 그냥 통증이 없을 정도 받쳐주는 스프링이 있는 그런 침대에서 자면 되고,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굳어서 머리가 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바닥에서 뜬 만큼 베개를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뜨지 않는 사람들은 되도록 베개는 낮은 베개가 좋고, 옆으로 누울 때는 고개가 꺾이면 안 되니까 이 어깨에서 고개까지 되는 베개를 좀 베면 되니까, 뭐 베개를 여러 개 놓고 옆으로 누울 때는 이렇게 높게 베고 이렇게 똑바로 누울 때는 좀 낮게 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면 됩니다.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는 치료가 되는 방법이 없고요. 고관절은 이제 많이 닳았으면 참고 끝까지 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관절염은 일상 활동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심혈관 위험도가 올라가고, 관절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고관절이 너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참는 게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활동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는 중요해서 뭐 고관절이 수술할 정도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필요 없죠. 근데 생활에 그 아주 지장이 크다라고 하면 수술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척추 교정술은 이제 너무 심하게 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가다가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잠잘 때 똑바로 못 누워 있으니까 잠을 아예 못 자고, 이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척추 교정술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전문 센터에서만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제는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혈압약 한 번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혈압약 안 먹겠다고 계속 버티시는 환자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이 나으면 당연히 끊을 수 있죠. 우리가 약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안 낫는 약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제를 썼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저절로 쭉 가라앉는다. 가라앉아서 주사제를 조금씩 용량을 줄였는데 계속 괜찮다. 그러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사제를 줄이는 와중에 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병이 계속 심하다. 그러면 못 끊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별로 틀린 거지, 우리가 뭐 약을 시작해서 못 끊는다 혹은 주사제를 시작했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못 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병이 약해지면 끊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주사제를 고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염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 거니까 심한 환자가 되겠죠. 약에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끊을 확률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끊으면 이제 금방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끊을 확률이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끊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되는데 끊으면 또 염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완치는 안 되지만 잘 모니터링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굳을 사람들은 한 10년, 15년이면 이미 다 굳어서 옵니다. 그래서 10년, 15년 동안 굳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엔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가기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약을 뭐 세게 먹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만으로 우리가 염증을 100% 없앴다라고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보는데 그 염증 수치는 모든 염증 수치에 해당되지 강직성 척추염의 염증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높아도 또 진행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우리가 뭐 정상화 됐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꾸준히 잘 치료를 하고 모니터링을 잘하고 증상이 없고 뭐 다 나은 것 같아도 언제든지 면역병이니까 또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뭐 너무 좋으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